재미와 의미가 공존하는 생활의 별책 부록 책 이게 뭐라고. 안녕하세요. 남들이 궁금한 게 뭔지 궁금한 요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이게 뭐라고? 남들이 안 궁금한 게 궁금한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요조의 시시때때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시는 송경동 시인의 시인데요. 제목은 오래 산 나무에 대한 은유를 베어버리라 입니다. 오래 산 나무에 대한 은유를 베어버리라. 네. 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래 산 나무에 대한 은유를 베어버리라. 송경동. 오래 산 나무에 대한 은유로 가득 찬 시들을 보면 벌목해버리고 싶은 충동. 그 그늘에 기생하는 역사에 대한 미결정과 안온한 무지와 무책임의 농담이 늘 그 자리인 환원의 뿌리가 지겨워. 내게서 더 이상 묶인 나무를 빗댄 은유를 바라지 마라. 그 자리에서 눈물로 뚝뚝 떨어져 버리는 참혹한 꽃의 비유를 바라지 마라. 이게 전문인가요? 네. 저 시를 많이 안 읽어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한국 시에 오래 산 나무라는 은유가 자주 등장하나 보죠? 모르겠어요. 왜요? 그런 은유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 송 시인님이 막 이런 시를 쓴 건가요? 글쎄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요. 네. 저희가 다루는 이제 책에 기대서 저는 이제 그때그때 책을 해석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편안한 그 고정관념을 그렇게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읽긴 했습니다. 네, 그냥 그리고 그냥 어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참 저기 참 보기 좋네, 저기 풍경 좋네, 그냥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는 어떤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어떤 것에 이렇게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는, 더 깊이 들어가 보지 않는 네. 어떤 그런 태도를 오래 산 나무에 대한 은유로 표현한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시인의 의도는 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너무 1차원적으로 받아들였나 봐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책 보면서 진짜 이렇게 우리가 잘 모르는 현장에 대해서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되게 그 파편적인 이미지를 네. 통해서 알게 되는 게, 근데 그 이미지가 요조님이 아는 이미지랑 제가 아는 이미지가 매우 일치하고, 사실은 그게 텔레비전에서 후원 광고를 하는 맞아요. 네, 그거.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어떤 후원 이제 구호 단체하고 연계해서 네. IT에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 대지진 났던 네, 그 네. IT요. 네. 대지진 났을 때 아니요, 다녀오신 건가요? 나고 나서 몇 년 뒤에 갔는데 여전히 이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네. 물론 이제 조금씩 복구하고 있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고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인 그런 IT에 이제 가서 네. 이것저것을 보고 왔는데 그때도 저는 거기에서 저는 되게 큰 딜레마를 마주했던 기억이 나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가면서 그 다큐를 촬영을 했는데 네. 그 다큐를 촬영하던 PD님한테 당부를 하나 드렸던 것이 있었어요. 네. 내가 우는 거를 찍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이 사람들을 불쌍해하는 이미지가 되는 게 너무 싫다. 근데 또 요조님이 눈물이 많으시니까. 네, 근데 제가 네. 눈물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제 이미지가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닌데. 불쌍해서 우는 거죠. 연민 때문에 우는 건데 어쨌든. 아니에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아무튼 네. 그래서 그렇게 소비되고 싶지 않으니까 촬영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갔는데 제가 울 때마다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엄청 성질을 냈었어요. 피디님한테. 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카메라를 내가 말씀드렸는데도 그렇게 들이대느냐. 그랬더니 피디님도 사람들이 이런 장면을 봐야 지갑을 연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야 실질적으로 이곳에 도움이 된다. 왜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제가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내가 이 사람들을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로 이 상황이 보여지는 게 너무 싫은데 너무너무 이 눈물이 날 만큼 불쌍한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부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아이러니가. 그 다큐에는 이제 잘 나왔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구호단체가 매년 이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후원 독려를 막 해요. 이런 세계의 어떤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조금씩 같이 돕자라는 어떤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영상이 이제 틀어지고 있고 저도 이제 거기 가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이제 물론 부담이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마음이 있다면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또 쉬운 말로 그런 쉬운 용어로 그런 상황 비난하기 얼마나 좋아요.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화한다, 빈곤 포르노다라고 네. 그렇게 비판하기도 참 쉬운데 네. 그렇다고 그 다큐를 만드신 분들을 그렇게 몰아세울 수 있는 것인가? 말씀 듣고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진짜 그냥 어쨌든 장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화 하는 거 아니냐, 빈곤 포르노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맥락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유조님의 그때 태도도 저는 인간적으로 되게 뭔가 좀 뭉클하고 멋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그게 그 장소에 그 현장에 그 시간에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되게 예의 바른 태도이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서리 할 때도 그 서리의 저 고아원 원장님 이야기 같은 맞아요. 거 네, 듣고 기분 이상했는데 그렇습니다. 비극이 있고 현실이 있고 해결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때 그것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갈 길이 머네요. 비극이 또 너무 큰 비극이라 가지고 어쨌든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그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이상하게 그거를 포르노로서 소비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끝에는 결국은 어떤 딜레마를 한두 개는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2부에서는 1부에서보다 더 딜레마 같은 상황들이 있고 뒤에 가면 이제 정치 얘기까지 하게 되는데 저희 팟캐스트 2부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2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가난한 글로벌 빈곤 대책이 뭐 다들 열심히 도와주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아지지 않는가, 왜 실패하는지에 대한 이제 저자들의 분석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렇다면 이 가난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그런 해결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 어쨌든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되게 저는 진짜 2부에서 이게 참 경제학 책이었지? 라는 생각을 진짜 저 1부는 네. 막 되게 사례들 많이 나오고 네네. 어떤 기본적인 편견을 깨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내가 너무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와, 나 참 너무 오만했다. 약간 이런 반성을 막 깊이 하면서 좀 많이 이제 몰입을 해서 보다가 2부 들어서면서 정신이 확 들면서 이거 경제학 책이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아니 또 뭐 이제 이렇게 2부가 좀 추상적이긴 한데 사실 1부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현재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러이러 해가지고 실패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좀 미세 조정하자. 이런 이야기라 가지고 좀 구체적이었던 반면에 2부는 이제 지금 별로 안 하는 것들, 저자들이 대안으로 검토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라 가지고 좀 얘기가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의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자, 네. 그리고 그래프 네. 같은 것도 그렇고 좀 약간 무서웠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 얘기는 서로 하지 않는 걸로. 네. 네. 일단 네. 보니까요, 이 저자들이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네. 보험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네. 보험. 장 작가님 뭐 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세요? 저 있긴 있어요. 저 그냥 그러니까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 말고 네. 공적으로 들어야 네. 되는 건강보험 말고 2개를 따로 들었는데 네. 어떤 보험을 들어놓으셨나요? 상해보험이랑 연금보험을 하나 들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처음 돈 벌기 시작할 때 제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교통사고가 무섭더라고요. 그 병에 걸리는 거랑 네. 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랑 지금 생각해보면 병에 걸리는 거는 20살 때는 생각지 않은 미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교통사고가 무서워가지고 좀 거기에 특화돼가지고 뭘 했는데 요즘 생각해보면 그 보험 굉장히 잘못 들었는데 뭐 들은 기간이 오래돼서 예약도 안 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아예 뚱딴지 같지는 않은 게 사람이 교통사고 보험을 들어놓으면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교통사고에 당할 가능성이 줄어들진 않지만 네. 제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죠. 근데 한국만 해도 이제 선진국인데 선진국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리스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자들이 이 보험을 첫 번째로 제안을 하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정말 그냥 위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리스크로. 네. 어떤 리스크들이 있죠?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뭐 저런 것들. 아니 근데 뭐 진짜 뭐 총체적으로 리스크죠. 총체적으로 진짜. 리스크죠. 네, 일단은 뭐 병 걸리기도 쉽고 네. 사고 나기도 쉽고 네. 거기 뭐 교통 뭐 이렇게 신호등 잘 안 지키고 뭐 차도 인도 잘 구별 안 돼 있으면 선진국 사람보다 교통사고 나기 훨씬 쉽죠. 맞아요. 돈도 없고 치안도 안 치안도 리스크죠. 여기 나오는 사례 보면은 네. 우리는 치안 리스크가 있다면은 그냥 뭐 강도를 당하거나 절도를 당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유괴를 당한다 이런 걸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막 다 큰 어른이 열 몇 살짜리가 유괴를 당한다 이런 거 뭐 그런 리스크 크고 제 공무원들의 부패도 리스크인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경제적으로 좀 기반이 탄탄하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네. 이제 일단 거기에서 이제 멈추게 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여건이 또 있으니까 더 이상 더 나쁘게 나아가지는 않는데 이런 빈곤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나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이 또 나빠지게 되고 네. 그 나쁜 것은 또 어떻게 하지 하는 사이에 또 다른 게 또 나빠지기 시작하고 네. 하면서 그냥 뭐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나타나 버리니까 그런데 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가뭄이 든다든가 맞아. 이런 거 내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면은 가뭄이 들어가지고 자식이 뭐 가뭄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심한 병에 걸리면 리스크가 막 겹쳐지죠. 그래서 하던 날품팔이를 그만두면 거기서부터 막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간신히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데 뭐가 하나만 발목을 잡아도 와르르 무너지고 그 다음 해 비가 많이 오고 아이가 병이 나아도 회복이 안 되는 맞아요. 그런 일이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사실 뭐 보험이 들면 좋죠. 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돈이 드는 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다들 이제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될 만큼 돈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들인데 네. 보험에 들 여력이 기본적으로 없지 않을까. 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특화된 보험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저희가 가뭄 얘기했는데 가뭄 같은 거 리스크죠. 그러면은 그 마을 단위로 보험을 들게 해라. 아주 소소하게 보험료를 내가지고 거기에 만약에 어떤 뭐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비가 이만큼 와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마을 전체가 흉작이 들었을 때 보험료를 대주는 이런 식의 보험들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들이 여태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건 아닌데 네. 많이들 실패했다고 해요. 뭐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뭐 보험도 이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보험 조사가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가입한 사람들이 속이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는데 아까 얘기한 날씨 보험 같으면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 네. 그 보험에 대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지식 같은 것은 뭐 충분히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것도 잘 되지 않아서 막 문제가 있고 그러진 않았나요? 그런 것도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보험료를 낮게 잡아도 우리가 어쨌든 나가는 돈이니까. 네, 일부에서 얘기했듯이 네. 인간이란 예방의 돈을 쓰지 않는 그렇죠. 존재이기 네. 때문에 매우 설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지금도 우리 국민연금 안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나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월급에서 먼저 떼는 식인데 건강보험료도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방법들을 구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보험에 이어서 다음번 두 번째 거는 뭐죠? 두 번째 제안은 보다 정교한 대출 제도예요. 어떤 겁니까? 근데 이게 대출을 받는 것도 네. 사실은 이게 지금의 내 상황? 네. 지금의 내 상황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빈곤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자체가 네. 거의 없는 거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네. 이 사람들의 대출의 문턱이 되게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네. 어떻게 이게 대출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이게 사실 이제 지금 뭐 마이크로 크레디트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뭐 미소금융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액금융 이라고도 하는데요. 인도의 그라민 은행이라는 그런 이제 단체가 있고 이 단체 대표가 아마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겁니다. 네. 2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빌려주는 돈 자체가 너무 적은 거예요. 선진국 같으면은 이거를 빌려줘야 돼 싶은 그런 돈. 겨우 몇십 달러, 몇 달러 이 정도인데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너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의외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잘 갚는데요. 그리고 그 돈이 있으면 그 돈을 종잣돈을 삼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가지고 폐지를 줍는 사람한테 손수레를 살 수 있는 돈을 빌려주면 그걸 손수레를 사가지고 폐지를 주운 다음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을 이미 그라민 은행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 비슷한 미소금융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러저러한 한계가 있으니까 저자들은 조금 더 정교하게 바꾸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떤 이 마이크로 크레딧이 안 되는 이유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해요. 네. 일단은 그 그라민 은행이 생기기 전의 상황, 그냥 그 가난한 나라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 걸까요? 네? 네. 이부 설렁설렁 이거군요. 제가 괜히 내보를 아까 드린 게 아니라요. 저는 정말 이분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얼굴 빨개졌겠다.
이게 그 소액 대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수레를 빌려줄 그 대여금을 이제 대출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손수레를 빌릴 돈이 확보가 됐으니까 네. 돈을 더 모으기가 편해지고 네. 돈도 잘 갚고 이런 얘기를 해서 소액 대출 괜찮네, 좋네. 근데 또 읽다 보면 그게 아니래. 약간 막 책에서 그 경제학자들 얘기하는 거죠. 양손잡이 경제학자들. 이거 이러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렇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다. 뭐 어쩌라는 건지 알 수 없는 화법을 구사하잖아요. 네. 맞아요. 진짜 약간 소액대출 부분 읽으면서 그렇구나. 괜찮구나. 그리고 막 읽고 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래. 그럼 어떡해? 나 어떡해? 그래서 약간 거기에서부터 약간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저자들은 네. 이 둘이서 써서 그런가? 그런가? 네. 정말 진짜, 이 부부 안 되겠네. 노벨 경제학상만 받으면 뭐해. 책을 좀 이렇게 쉽게 좀. 근데 원래 경제학 서적이 다 이런 느낌인가요? 아니 심지어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두 여기도 손잡이, 나와요. 네. 양손잡이. 우리가 자기들도 찔렸는지 우리가 양손잡이 경제학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양손잡이 경제학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책 결론부에도 나오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단순화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매우 복잡한 겁니다. 매우 복잡해서 그라민은행 같은 곳이 성공을 했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일단은 왜 그라민은행이 성공을 하니까 큰 은행들이 나서가지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라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정말 그렇죠. 잘 안 빌려주려고 하겠죠. 돈을 떼이는 것도 떼이는 거지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거 크지도 않은 돈을 일일이 빌려주고 또 관리하고 관리 비용이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자율이 꽤 높아서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기 힘드니까 보통은 고리대금을 한다는데 그 고리대금 이자율은 말도 못하게 높고 그리고 그라민은행 같은 것도 그래서 고리대금이 아니고 상당히 낮은 이율로 빌려준다는데도 그 이율도 우리가 들으면은 허걱 싶게 높은 거죠. 근데 그렇게 높게 해도 애초에 빌려간 돈이 몇 푼이 안 되니까 이걸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금융기관들이 여기를 안 빌려가려고 하고 안 빌려주려고 하고 그리고 이거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채무자들이 생기는 거죠. 네. 인도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고 하고 그런 경우에 사회적 비난이 되게 쏟아지니까 그냥 안 빌려주고 비난 안 받고 만다라는 식으로 이 미소금융제도가 더 안 퍼지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소금융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돈을 잘 갚는다는 거지 그렇게 또 뭐 부자보다 더 정직하게 잘 갚는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뭐 거기도 도덕적 해이가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게 발생하면 큰일이니까 여기서는 떼일 것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빌려주지 않고 그리고 이 고리대금업자들은 굉장히 물리적인 뭐 그냥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한마디로 돈을 받아내는데 조폭을 고용해서 받아내는데 이 그라민은행 같은 곳들도 어떤 평판을 이용해서 충분히 채무자를 압박을 하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완전 갚는 걸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사업을 한다. 애초에 위험성이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리겠다. 이런 거는 빌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빌려주는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까 학자금 필요하다. 대학 등록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도 그 미소금융의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고 해요. 직업훈련 같은 걸 받겠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어렵다고 하고 여기가 좀 비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런데 분명히 빌려주고 조금 떼이더라도 조금 더 큰 돈을 빌려주면 효과가 날 것 같은데 지금 빌려주는 곳이 없는 거고 여기를 좀
어떻게 정교하게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제안한 것이 예금인데요. 네. 보통 우리가 뭐 돈을 모은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네. 이제 예금이잖아요. 보험이나 뭐 대출 뭐 이런 거보다는. 네. 그리고 일단은 뭐 어쨌든 확실하게 재산을 모으는 그렇죠.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근데 저는 진짜 이렇게 막 한 푼 한 푼 아쉬운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예금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잘 먹게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보다 정교하게 네. 이제 예금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벽돌 저축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네. 오. 뭐죠? 우리가 그 금 모으고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벽돌 저축 진짜 이게 아프리카의 가나였나 어디였나 네. 콩고였나 가나였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저축을 하는 방법인데 돈이 생길 때마다 벽돌을 하나씩 사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저축인 거예요. 네. 뭐 돈을 맡길 데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집이 지어지다 만채로 있는 거잖아요. 벽돌 그렇죠. 한 장 쌓고 그렇죠. 지붕도 없고 벽만 있는 그런 집인 채로 하다가 그게 다 지어지면 집이 되는 건데 다 못 지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벽돌로 쌓은 벽인 거죠. 이제 이게 그 나라 그 사람들한테는 저축인 거죠. 선진국에서 보기엔 되게 이해를 못 하겠죠. 아니 그걸 왜 벽돌을 사서 이렇게 하지? 그거 굉장히 비바람 맞으면서 뭐 무너지고 할 텐데 그걸 어디다 돈을 좀 모아놓을 수 없을까라고 하는데 받아주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벽돌이 화폐의 가치를 하고 있는 건 또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저축하는 사람한테만 화폐인데 어디 시장에서 교환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라 그냥 나의 장부상의 매몰 비용이 되는 뭐 그런 화폐라고나 할까요? 이제 다 쌓아가지고 집을 지어지면 그때는 이제 그게 집 한 채로서 가치가 있겠죠. 근데 지붕을 올리기 전까지는 그렇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왜 이러느냐 하면은 여기도 아까 그 대출 제도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저축을 한다 그래도 하도 그 액수가 적으니까 은행에서 맡아주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 계좌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이 사람들이 돈 낸 거를 가지고 운용을 해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 너무 낮으니까 맡아주질 않고 오히려 우리 은행을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료를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뽑아갈 때마다 수수료를 우리 ATM 머신에서 뭐 이렇게 밤이나 다른 은행 거 그리고 내가 신용도 낮을 때 이렇게 인출 수수료 나가듯이 수수료를 내게 하니까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지 않죠. 차라리 벽돌을 사고야 만다. 이렇게 저축을 한다는 겁니다.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가 이런 경우에 쓰이는 말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 나라 은행한테 맡겨놓으면 이게 그 사람들의 계좌를 맡아줄 은행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거를 국제단체가 들어가서 구호기관이 들어가서 그런 돈을 맡아주는 그런 은행을 만들라. 그냥 밀가루만 무조건 보내낼 게 아니라 이런 은행을 만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저축을 하면은 이 저자들이 이 예금 제도를 강조하는 게 사람이 저축을 하기 시작하면 미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맞아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꼭 은행이 없어서 저축을 안 한다기보다 실제로 또 빈곤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은 좀 저축을 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듣고 보면은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럴까요? 뭐 이렇게 좀 추측을 한번 해주시면은 그냥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상상 자체가 잘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냥 지금 오늘이 지금 앞을 알 수 없는 게 오늘인데 내일 뭐 10년 뒤 이런 거를 생각할 여지가 일단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왜 앞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빈곤 국가를 이제 대할 때 이제 힘 있는 곳에서
리드하면서 네. 도와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네. 아니다 개입해선 안 된다. 이네들이 개인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그냥 그렇게 해야지 게을러진다. 약간 이런 입장이 있고 막 그런 어떤 두 가지의 의견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이 책이 시작이 되어서 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네. 정말 그 강대국이나 선진국이나 혹은 어떤 제대로 이제 잘 리드해 줄 수 있는 어떤 단체가 개입해서 리드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은 그냥 이네들이 그냥 그 이제 개별적으로 방법을 찾아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떤 정말 이 돈에 굉장히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보니까 이거는 자기네가 어떻게 방법을 알아내서 일어나는 게 가능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되게 좀 그쪽으로 되게 생각이 굳어지게 되더라고요. 네. 정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래요. 지금 우리 이제 이거 다음에 이제 정치 얘기를 할 건데 결국 이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저축을 못하는 이유가 뭐 그냥 쉽게 말해서 돈이 생겼을 때 너무 배고프고 맛있는 게 먹고 싶을 때 아니 내가 오늘은 그냥 먹어야지 뭐 하면은 저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도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맞아요. 네,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다가 오늘 하루만 치킨 먹을까? 이러고 그냥 미친 듯이 먹어버리고 다음날 아침에 아씨 좀 그러지 말걸. 저한테 늘상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치킨을 먹는다고 해서 제가 그쵸. 네, 재정적으로 타격이 네, 오지는 않죠. 재정적인 타격은 오지 않죠. 그냥 몸무게의 타격만 올 뿐인데 그리고 치킨을 먹고 싶은 마음은 저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크겠죠. 근데 저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제력이 더 클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적겠죠. 저는 치킨을 안 먹어도 뭐 재밌는 인터넷 동영상을 본다든가 뭐 자전거를 탄다든가 기분 전환을 하면서 그 마음을 참을 수 있지만 그런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 유혹은 더 클 것이고. 맞아요. 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건 똑같은데 똑같이 흔들려도 넘어가느냐 네. 안 넘어가느냐. 똑같이 넘어가도 이 사람한테는 너무 큰 타격이 되면 네. 여기 왜 저축 안 하냐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은행 같은 데가 그 돈을 맡아주는 은행 같은 데가 있어서 또는 적금 제도 같은 게 있어서 아예 그냥 딱 아침에 치킨 생각나기 전에 낮에 이미 딱 그거를 가져가가지고 이거는 네가 나중에 1년 뒤에 집 살 돈이 됐을 때 줄게라고 하면은 덜 흔들릴 텐데 굳이 그 치킨 가게 앞까지 그 돈을 들고 가게 하면 흔들리는 게 맞습니다. 네. 가난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정치 얘기가 나오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뭐 일부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뭐 식량, 교육, 건강, 뭐 어떤 인구 정책 이런 것도 그렇고 2부에서 제안하는 보험, 예금, 뭐 대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근본은 정치가 그 나라 민주주의가 잘 서야 되고 지방분권이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개인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잘 어떤 질서 있게 유지가 돼야 그 안에서 그 사람들도 사회 신뢰 속에서 뭘 이렇게 좀 미래를 계획하면서 은행 제도 같은 걸 누리면서 살 텐데 이게 안 될 때 그러면은 외부에서는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되게 극단적으로 개입하자는 주장도 있죠. 네. 그 폴 콜리어 같은 학자 같은 경우는 네. 그냥 아예 그냥 선진국들이 이제 군대를 갖고 들어가가지고 완전 공격적으로 네. 그냥 악순환은 그냥 단칼에 이제 끊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네. 이런 입장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냥 막 예. 우리 그 무슨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막 무슨 군사 독재자가 거기 이제 지배하고 있고 원조 보내면 거기서 다 빼돌리고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나라에 차라리 그냥 이렇게 뭐 유엔군 같은 데가 그냥 가가지고 그 독재자를 몰아내고 그냥 이렇게 딱 마을에 지방분권 같은 거를
제도를 만들어주고 자원을 거기서 유엔이 관리를 하면서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냐. 사실 우리가 그 히어로를 네. 이제 히어로물이 나오고 그렇죠. 좀 사랑 많이 받고 이런 것도 사실 우리 안에 그런 욕망 같은 것이 욕망이 있는 거죠. 있잖아요. 네. 어떤 네. 해결자가 네. 이제 나타나가지고 단번에 문제를 해결해주고 네. 인류를 구원해주는 어떤 그런 희망이 이제 발현된 것이 그런 히어로물일 텐데. 네. 예. 근데 이게 뭐 현실적으로 유엔군이 어떻게 구성이 되든 간에 뭐 결국은 백인 남자가 총 들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되게 거부감 들고 그리고 실제로 뭐 이라크의 민주정부를 만들어주겠다면서 미군이 가서 맞아. 잘 했냐고요. 맞아요. 네. 거부감이 듭니다. 거부감이 들고 막 무작정 반대하기도 참 애매하고 네. 또 반대쪽 극단도 있죠. 맞아요. 그냥 그 나라가 내부적으로 예, 그냥 나쁜 제도 없애기를 그냥 기다려야 된다. 뭐 그런 의견도 있지요. 근데 그것도 가망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정말 네. 교과서 네. 훈장님 같은 얘기죠. 네. 유조님 혹시 의견이 뭐 이렇게 좀 이 둘 중에 뭐 어느 쪽이 좀 더 기울어지시나요? 저는 진짜 모르겠고요. 이게 정말 그냥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몇 가지가 있다면, 네. 일단 이 빈곤 이제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이 빈곤층이라는 것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복잡하고 네. 상상을 초월하게 끈기를 들여야 되는 일일 것 같다.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줘야지. 우리가 도우면 해결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진짜로 되게 치밀하고 복잡한 어떤 과정이 정말 지난하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요. 네. 그래서 더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을 읽고 막 희망이 생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약간 힘 빠져. 네, 약간 되게 무력해지는 그런 네. 기분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약간 시험 범위가 100페이지까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내가 공부를 그래도 한 비유 너무 2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진짜 쉽지 않네라고 했는데 시험 범위 100페이지 아니고 한 300 몇 페이지까지야 라고 하면 진짜 여기가 출발선이구나 막 이런 생각. 하면 할수록 힘들고 뭐 정답도 뾰족히 없는 것 같고 저자들도 뭐 맞아요. 일부에서는 뭐 지금 하는 거 비판할 때는 이렇게 되게 냉철하게 비판하다가 2부에 가면은 이제 전형적인 양손잡이 경제학자로 그러나 꼭 이렇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고 뭐 현재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네, 그러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너찌도 읽어봐야 되겠다 이 생각도 했어요. 이 책에서 너찌 얘기가 꽤 많이 나오죠. 네. 네. 근데 뭐 저희가 사실 일부에서 그 너찌 얘기를 한 셈이에요. 너찌 책에도 너찌의 중요성 얘기하면서 가난한 나라에 상수도 공급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거를 너찌의 사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 사람들은 정말 너찌에 둘러싸여서 사는 셈인데 뭐 저런 것도 너찌인 셈이죠. 우리 가만히 놔두면 사람들은 미래를 그렇게 대비하지 않아요. 연금 같은 거 들지 않는데 거의 매우 거부하기 힘들게 국민연금에 다 가입을 시키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너찌의 사례인데 저자들 마지막에 그래서 뭐 구체적인 대안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태도를 한 6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 유조님이랑 한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그 6가지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네. 가난한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믿는 경우가 많다. 네. 예방접종이나 에이즈 문제, 비료 사용에서부터 선거 정보에 이르기까지. 네. 그러므로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뭐
저런 경우 사례로 나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냥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하면은 퍼지겠지라고 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네. 힌두교도들은 힌두교도가 말하는 맞아. 걸 믿고 이슬람교도는 이슬람교도가 말하는 걸 믿고 맞아. 힌두교도한테 가르쳐준 게 이슬람교도한테 퍼지지 않고 뭐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네. 네, 두 번째도 뭐 두 말씀해 번째는 주시죠. 네. 가난한 사람들은 혼자 결정하고 감당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러므로 사회적인 넛지를 통해서 네. 이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일이 중요하다. 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일일이 물을 소독해서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돗물을 소독된 수돗물을 처음부터 공급하는 네. 그런 것이 네.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지금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단백질 위주로 콩을 많이 먹어야지, 뭐 철분이 부족하니까 철분 많이 먹어야지, 이런 거 생각하기 사실 힘들고 그냥 처음부터 어떤 곡물을 전달할 때 단백질 강화 쌀, 뭐 철분 네. 강화 밀 이런 식으로 전달하는 게 낫다. 이런 예도 나옵니다. 네. 세 번째는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시장이 없거나 있어도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 네. 보험이나 금융시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시장을 당장 만들기 어려울 때에는 정부가 개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네. 아까 뭐 그런 대출 시장 같은 게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규 은행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뭐 어차피 굴려도 돈이 안 되는 돈이고 괜히 저 빚 갚으라고 빚독촉하다가 저 사람들 자살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아예 안 빌려주다 보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보다 훨씬 더 비싼 이자를 맞아요. 불고 고리대금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파멸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런 데에는 어차피 그 이자 이익을 바라는 어떤 은행가가 끼어들기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냥 정부나 어떤 국제기관이 개입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출 제도를 만들어주는 게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네 번째는요. 네.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쁜 권력자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사회에 만연한 무지와 타성 탓인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회에서는 터무니없는 규칙을 정해놓고 타성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네. 하지만 이것은 기존의 정치나 사회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고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네. 저자들이 약간 이제 가난한 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분개하지 않더라고요. 뭐 수하르토 같은 독재자 시절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개선되는 것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많이들 이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원조를 보내는데도 뭐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나라가 독재 국가라서 독재자들이 빼돌려서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의외로 현장에서 그냥 다 같이 그냥 안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뭐 도로를 지어 놓습니다. 그 이제 원조로 뭐 고속도로를 지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 공사비를 빼돌리는 사람도 있죠, 정치인 중에. 네. 물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도로를 지어 놔도 어쨌든 뭐 지어 놓는데 그냥 일반 운전자들도 그 도로에 과적 차량이 가면 안 되는데 다 같이 그런 걸 무시하고 과적 차량이 가가지고 결국 그 도로를 지어놨지만 원조의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뭐 어떤 터무니없는 규칙 같은 것도 그래요. 저희가 공공의료 일부에서 얘기하면서 가난한 나라의 공공의료 수준이 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들여가다 보면은 공공의료 수준이 낮은 게 그 나라 의사나 간호사한테 지우는 짐이 너무 큰 거예요. 의사가 환자한테 질문을 3개를 던진다고 의사를 비난을 하지만 사실은 그 의사는 그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 돌봐야 되는 환자가 너무 많고 자기가 관리하는 지역이 너무 넓어가지고 환자가 오면 질문을 3개밖에 할 수 없고, 애초에 그 의사한테 맡겨놓은,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정해놓은 규칙이 너무 큰 거죠. 이런 식으로 딱히 무슨 독재자 탓이라기보단 그냥 가보면 모든 게 잘못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네. 네. 근데
그건 결국 조금씩 바꿔놓을 수 있는 것도 많다는 그런 의미가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5번째,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많다. 네. 교육에 대해서도 사업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개혁이 쉽지 않다. 이런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기 위해 초기에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된다. 네. 특히 그 교육의 음. 문제에서 그런 실험이 책에 나오잖아요. 네. 뭐였더라? 그 선진국 그 학생들하고 네. 이제 후진국 학생들하고 뭘 이제 그 대결 같은 것을 네. 시켜봤는데 처음에는 자기 인종을 적게 하고 해보고 네. 그냥 인종 적지 않게 하고 해보고 했을 때 결과가 달랐잖아요. 네. 자기 인종을 밝히고 했을 때에는 그 후진국 친구들에게 자격지심이 이제 크게 발동한 거죠. 예, 내 인종이 나에게 이제 불합리하게 작동할 것이다. 그리고 네. 나는 선진국 아이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약간 이런 식의 부정적인 이제 생각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결과 자체가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이런 그 이제 빈곤층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이제 무기력이 완전히 그냥 지배적일 것 같아요. 우리는 안 될 거야라고 하는. 네. 그러다 보니까 개선이 정말 될 수도 있는데도 안 되는 일도 되게 많을 것 같고요. 예. 이것도 뭐 가난한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한국도 맞아, 마찬가지고 맞아요. 저희들도 그렇죠. 뭐 계속 안 되는 날에 저녁에 되면 되게 낙담해가지고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뭐 이런 게 사람인데 맞아. 예. 몇십 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사람이 의지가 없어지는 게 뭐 맞죠. 우리가 뭐 다 무슨 뭐 간디도 아니고 막 되게 위대한 어떤 그런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초반에 어쨌든 외부에서 이거를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뀌기 위한 투자 동감합니다. 네. 6번째, 빈곤 사회의 문제는 몇 가지 원칙으로 단순화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논리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상식적으로 들리더라도 모든 아이디어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거대한 제도 개혁보다 사소한 변화가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참 좋은 말인데 이제 책 읽고 나서 유주님이나 저나 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돼? 라고 할 때 좀 약간 할 일이 참 많아요 라는 그리고 약간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될지도 좀 막막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정말로 이제 전문가들 그리고 빈곤층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들은 이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아마 더 잘 알겠죠. 근데 제가 요즘 팩트풀리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재밌나요? 재밌습니다. 얇고 재밌어요. 근데 그 의외로 그 책은 또 희망적이에요. 맞아요. 되게 희망적인 책이잖아요. 네. 의외로 사람들 잘 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아요? 되게 발전하고 있고, 네, 발전하고 네. 있고 뭐. 그렇게 빈곤층이 그렇게 줄고 있다. 네. 읽다 보면은 그래 세상 나아지고 있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뭐 이제 이 책은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책은 조금 제도를 더 정교하고 현명하게 만들자는 얘기인데 그럼 더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 책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이런저런 이제 구호 단체들에 대한 막 의심도 막 하게 되고 네. 진짜로 막 후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고 네. 몇 가지의 이제 이미지들에 이제 탁 꽂혀가지고 그래 돕자 하고 그렇게 돕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후원자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호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어떻게 그 나라가 바뀌고 있는지를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알게 된다기보다는 자기가 후원하고 있는 후원 학생들이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보내오는 그림과
뭐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뭐 오늘은 학교에서 꽃을 그렸어요. 뭐 이런 어떤 약간 틀에 박힌 듯한 그런 편지들로 그냥 확인하게 되다 보니까 아 정말로 잘 구워되고 있는 거 맞아? 약간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또 잠깐 되던데 잘 하고 있을까요? 이런 구호단체들이요? 아니 그 단체들 뭐 잘하는 곳 많겠죠. 잘하는 곳 많을 텐데 그런 연구들은 이제 하다 보면은 아주 이상한 좀 약간 반드시 어떤 철학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죠. 뭐 실천윤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냥 선진국 사람들의 삶의 행태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비행기를 한번 탈 때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종이컵을 버리는 거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하도 그 중유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은 종이컵을 덜 쓸 게 아니라 비행기를 한번 덜 타면 되지 않겠냐. 꼭 뭐 어떤 다국적 기업들 컨퍼런스를 해야 되냐. 너희들 화상통화 시설을 갖추는 게 그게 바로 너희들이 해야 할 사회공헌이다. 그래서 그냥 화상통화를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비즈니스 출장 건수를 줄이면 엄청나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같은 거 그럴싸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냥 환경을 생각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 네. 안 하는 게 더 환경이 이롭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저는 이 책을 읽고, 네. 이게 굉장히 좀 거시적인 느낌이잖아요. 네. 예, 그냥 이제 국가와 국민들 이렇게 크게 잡아서 이렇게 접근하고 있어서 네. 이 책을 읽은 나 개인으로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구나. 뭐 근데 한편으로는 무력감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희망이 생기기도 해요. 여태까지 되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가 구멍이 나 있었는지 그 독에 그런 거를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네, 무엇보다 노벨상 수상자의 책을 읽었다는 데에서 또 이렇게 약간의 뿌듯한 보람을 느끼고 네, 다들 이렇게 읽어보시길. 그러게요. 진짜 저는 뭐 정말 쉽지 않은 책이었지만 아주 큰 깨달음이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장 작가님하고 같이 읽어서 제가 더 잘 소화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혼자 읽었으면은 정말 그냥 놓치고 넘어간 부분도 참 많았을 것 같은데 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그렇고 읽기 전인 분들도 이 방송과 함께 이 책을 읽어주신다면 정말 훨씬 더 잘 이 책을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생각에는 책에 S자 곡선 어쩌고 나오는 부분은 그냥 넘겨도 뭐 이렇게 책 내용 이해하는데 별로 무리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은 마무리해볼까요? 네. 네. 끝으로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내용 읽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빈자가 부자보다 합리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할 때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한다. 꼼꼼한 경제학자처럼 행동해야 생존이 가능한 까닭이다. 그럼에도 이 두 부류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시하는 탓에 무심히 지나치는 일상의 여러 가지 측면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에게는 가난의 뿌리를 근절할 스위치가 없다. 이를 인정한다면 우리가 기댈 것은 시간뿐이다. 가난은 수천 년 동안 줄곧 우리 곁에 있었다. 당장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허세를 부리지 말고 좋은 의도를 품은 세계 전역의 수백만 명과 함께 크고 작은 아이디어를 무궁무진 개발하자. 그러한 아이디어가 99센트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팟빵 오리지널 콘텐츠 책 이게 뭐라고는
경계를 넘는 콘텐츠 리더 북21 출판사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